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신 중등 임용 시험의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A급, B급에 대한 포인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포인트 정리는 살짝 말씀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는, 그리고 그래프라든가 계산 문제라든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최신 문제가 뭐가 달라졌는가 한번 보시면, 이전에는요, 단순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을 나열하는 단순 암기 특성이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 쓰세요, 이런 거였으면, 최근에는요,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형을 제시하고 가정을 세운 다음에 모형을 설계하죠.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전과 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걸요, 뭐 수요 공급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세요. 이 계산하라고 해야지 제대로 채점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 전체적인 총 잉여라든가 자중 손실, 균형값, 이런 걸 계산하고요. 아니면 이제 계산 문제 말고는 중간에 학생과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낸다거나 가로를 통해서 전달 경로 과정을 채우는 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산 문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카페에 보면 진도별 모의고사로 문제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거기서 뭐 새롭게 더 응용해서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보시고 서술형 그런 것들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심층 있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이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파트 1은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비슷합니다. 시장 개입에 대한 조세나 무역, 그리고 두 번째 외부성 시장 실패, 그리고 독점과 자연 독점, 그리고 유동성 함정과 관련한 ISLM,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먼델 플레밍 모델까지 해서 이렇게 5개의 출제 가능한 토픽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 B급으로 해서 요 A급과 연계해서요,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한 소비자 선택 이론, 아니면 노동자의 선택 이론 해가지고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 가격이 변했을 때 효과를 둘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로 쪼개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요, 비교 이론과 교역 조건,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리카르도 비교 이론으로 해서 기회비용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시에서 ADAS와 관련한 장기 조정 과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불이타성이 있긴 한데 수요 독점 파트도 완전 경쟁과 같이 정리해서 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 시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죠. 그래서 수요 독점 시장과 더불어서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은요, 장기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결정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와 같이 연결 지어 가지고 기업의 수가 몇 개 존재하는가, 이렇게 해서요, 출제 포인트 10개 잡아놨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이걸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급은요, 학습 포인트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한다거나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웨이 로스, 또는 어떤 정책이 발생하기 전후를 통해 가지고 균형값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이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소비자의 효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 계산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개입의 효과 해가지고 조세와 또는 무역 또는 가격 통제, 관세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언제나 핵심 포인트는요,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균형값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충격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그 후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라든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여러 가지 레버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고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됐어, 그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관세 부과하거나 쿼터 부과할 때 그래프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시장의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국내 시장 가격이고 국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건 도메스틱 가격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요, 관세 부과한 만큼 이런 식으로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각형 생기고 양쪽에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 곡선 나타내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C라 하고 D라 하면 이 C가 바로 정부의 관세 수입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소비자 잉여는 A, B, C, D 감소하죠.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하고요. 정부의 관세 수입도 C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생산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B에 해당하는 거, D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deadweight loss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실 거는, 지금 이거는 소국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대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국제시장에 이 가격 자체가 밑으로 쑥 내려가서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국인 경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정부의 관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국인 경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국인 경우에는 항상 deadweight loss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와 D 이렇게 발생해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관세 수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E가 만약에 E의 크기가 관세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B와 D보다 크다면, 오케이? 이거라면 그때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좀 포인트 맞춰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쿼터는요, 똑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 자체가 수입량이 줄어들고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 정부의 관세 수입을 쿼터 수입업자가 가져가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쿼터 렌트라고 하는데, 렌트라는 게 뭐냐면 뭔가 빌려주는 건데 특정 수입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야, 너만 해, 이렇게 수입업자에게 수입권을 주는 거예요. 수입 할당제죠. 할당권을 제공하는 거. 딴 사람들은 수입을 못하는 거잖아. 거랑 비슷합니다. 너만 면세 좀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얻는 이득, 정부의 관세 수입을 수입업자가 가져가는 것이죠. 오케이? 자, 조세를 부과했을 때는요, 이거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 귀착은 누구에게 부과하든 구매자와 생산자 경제적 귀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Q가 있고 P 이렇게 있죠.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그러면 제가 A, B, B가 이제 소비자 가격이야. 그리고 생산자 가격이 C,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돼서 A, B, C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과하던 법적 귀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경제적 귀착, 실질적인 귀착은 동일하다라는 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누가 많이 부담하는가는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조세도 이제 관세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데 이거 초과 부담이라고도 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그 크기가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더 커서 초과해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시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한 수요 공급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시장 실패와 관련한 외부성, 이것도 A급 단골입니다. 보시면 매년 출제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부정적 외부성과 이론, 긍정적 외부성이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 같은 걸 들 수 있고요. 긍정적 이론 외부성은 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부정적 외부성은 나쁜 건데요. 우리가 보통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해도 자꾸 해요. 그래서 과다 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면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한 거죠. 자, 긍정적 외부성은요, 특히 편익에서 발생한다 하면 이렇게 사회 전체적인 소셜 마지널 베네핏이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소 생산되는 게 하나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프로도 잘 보시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요. 발생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외부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생산량, 이게 소셜 마지널 데미지라 하고요. 원서에서는 익스터널리티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PMC라고 하고요.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이야. 요게 SMC입니다. 소셜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여기가 A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C랑 요 D가 SMD가 되는 거, SM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되는데 사적인 최적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거 P끼리, P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PMB 보이십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이렇게 110만큼 과다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과다 생산. 그러니까 이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SMC와 얘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이렇게 더 과다하게 생산돼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 생기는 것이고요.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죠? 여기 PMC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크기만큼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거.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 균형과 사회적 균형 잘 찾으시고요. 이 해로운 외부성은 이게 녹색깔로 표현한 게 과다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거 정리하시고 이걸 해결하려면 텍스를 부과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이론 외부성 나와 있는 것도 이거 기출돼 있으니까 기출문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나오기는 애매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복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외부성을 해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텍스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염 허가서를 우리가 발급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잘 정리하시고요. 근데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지만 직접 규제보다는 이게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코즈 정리라는 것도 좀 보셔야죠. 로널드 코즈 정리는 바로 뭡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정부야 너 개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포인트 세 번째로 독점과 자연 독점 규제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조직과 관련해서 완전 경쟁, 독점 이런 것들,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나오는 게 독점이에요. 자, 필수 암기라고 해놨는데 별건 아니고 최적 생산량은 완전 경쟁도 그렇듯이 독점도 MR=MC에서 결정되는 건 똑같습니다. 완전 경쟁은 MR이 P랑 똑같기 때문에 역시 MR=MC인데 P=MC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프를 살짝 간단히 그리게 되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있고 MR 곡선 기울기 2배 가파릅니다. 이거 TR까지 구해서 Q로 미분하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독점 시장에서는요,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가격은요,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최대한의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곡선 상에서 가격을 이렇게 결정하죠. 오케이?
자,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선 어디서 결정하냐면 이 P가 이거 D야, D. D가 MC랑 같아지는 데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독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요 주황 색깔로 칠한 게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독점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격 통제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요. 야, 가격을 말이야. 완전 경쟁 여기 맞춰서 이거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보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 좀 해보시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 걸 낮춰버리는 거야. 수요 곡선이, 의미 있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MR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수요 곡선이 수평이니까 MR도 수평이야. 그러다가 얘가 살아나니까 여기서 뿅 해서 일부러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란 색깔 MR과 새로운 MR입니다. MC가 만나는 점이 여기서 결정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과 가격과 일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독점을 규제할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점 같은 경우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게 효율적이라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아지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자연 독점은 뭐냐면 여러분 생산을 할수록 우리가 비용이 떨어지는 상황을,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Economies of Scale입니다. 자, 이때는 평균 비용이 하락해서 AC 곡선이 우하향하고요. 초기에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에 네트워크 산업에 해당합니다. 전기, 철도, 가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근데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요거야, 요거.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비용이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부가 독점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에 자, 평균 비용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합니다. 한계 비용 곡선은 당연히 평균 밑에 있어야지 평균이 하락한다는 거. 이거 생산 비용과 관련해서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잘 아실 겁니다. 자, 독점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MR 해가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 MR과 MC가 일치하는 여기서 A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고 가격은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산업은 철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어떻게 유니버셜 서비스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독점에 맡기게 되면 생산 공급량이 너무 작아져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면 어때? 이 생각이 드는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게 되면 한계 비용하고요. 이 가격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P야 P. 물론 이게 AR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이거랑 비슷하게 책정하게 되면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을 유지한다니까요. QC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했을 때 아니 단위당 이게 P고 AR인데 AR보다 여기 나와 있는 AC가 더 크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여기 AR인데 AC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단위당 이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여기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 이 면적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연 독점 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가격 차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요거요. 그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 비용 AC와 가격이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입니다. B라고 할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라 할까? 이렇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과이윤을 누리지는 않지만 정상이윤, 최소한 비용만큼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 비했을 때는 이렇게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독점과 관련한 특히 가격 통제, 자연 독점과 관련한 내용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거시로 들어가서 유동성 함정 보면 LM 곡선이 수평인 구간인데요.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엄청난 대공황과 같은 불황기의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M이 수평이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굉장히 완만해서 기억나시겠습니까? 화폐 수요 곡선이 원래 우하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이렇게 수평인 구간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화폐 수요가 여기 화폐죠.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히 탄력적인 경우를 할 수 있고요. 요거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되는데 LM 곡선으로 표현하면 LM 곡선이 이렇게 수평인 구간이 바로 유동성 함정. 여기는 이제 Y가 됩니다.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한 이자율에 탄력적인 경우 약간 케인작파에 가까운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LM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유동성이 뭐야? 화폐 아니겠습니까? 화폐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화폐를 공급해도요,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그래서 이것도 극단적으로 거의 제로금리에 해당하게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완전히 무한히 탄력적이어서 케인즈와 관련된 유사한 형태가 되고요. 특히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라고 하죠. 동기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통화 정책, 이게 이자율을 별로 떨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통화량을 화폐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증가시켜도 어떻게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은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 자, 여기서는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LN 곡선에 표현하면 LN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여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생산량이 국민소득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통화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무력해요.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이 증가해야 효과가 있다 얘기하는 거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되고요. 대공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자율이 올라갈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유휴 노동자와 유휴 자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구축 효과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완전히 그냥 극대화돼서 나타난다라는 거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델 플레밍 모델은요, 우리가 국제수지 균형까지 도입을 해서요, BP 곡선이라 하는데 요걸 더 깊이 있게 할 건 아니고요. 혹시 나오게 되면 환율 제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정은 소규모 개방 경제를 상정하고 또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고재 변금 이렇게 체크하시죠.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정책은 언제? 고재, 여기 고정환율 제도일 때 효과가 있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 환율까지 연결해서 하는 건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까 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자주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의 자주성,
아니 우리나라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 우리가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써야 되는데 환율 방어에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러한 자주성이 상실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 정리하시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서술형으로 해서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 하시면 좋긴 한데 우선 좀 불편하시면 환율에 대한 얘기까지만 좀 해주세요. 환율 결정 요인들이 있죠.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정도만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A급의 계산 문제 논리적 근거라든가 재화, 노동에 대한 기간 간 이자율 선택이라든가 장단기 조정 메커니즘 거시경제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 공급 관련해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계산 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임금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가의 가격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보다 여가의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비싸진 여가를 소비를 줄이는 게 바로 대체 효과고요. 여가를 줄인다 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때 아무런 얘기 안 하면 여가는 정상제를 할 겁니다. 정상제인 여가는 증가하면,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금이 올라갔는데 대체 효과보다 이 소득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해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백워드 밴딩하는 후방 굴절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점 간 자원 배분해서 인터템포럴 해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자, 저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축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건데 이자율이 올라간다 할게요. 이자율은 뭐냐면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예금하지 않고 내가 소비를 해버리면 이자 소득을 날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바로 미래 소비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비싸진 현재 소비의 가격으로 하세요. 현재 소비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비싸진 현재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가 줄어든다 하면 저축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득 효과는요, 저축자냐 차입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우리 그림까지 좀 보시면 좋긴 할 텐데요. 여기가 현재 소비고요, 미래 소비를 할게. 예산선이 있으면 여기를 초기 부존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우선 첫 번째, 여기가 저축자 구간인지 아시죠? 좀 체크하시고, 여기가 차입자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저축자 구간은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선 영역이 커지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축자 영역에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소비가 증가해. 현재 소비 증가하면 저축은 반대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차입자 구간 아니겠습니까? 차입자 구간은 실질 소득 예산선이 쭈그러듭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현재 소비가 감소하고요. 현재 소비 반대를 저축이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최상급 난이도로 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약간 삐딱선이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축자냐 차입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 저축에 미치는 영향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된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좀 정리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우위와 교육조건 해가지고 비교우위는 이제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잘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회비용을 판단해서요. A국이 뭐 X제 한 단위랑 Y제 두 단위랑 같이 이렇게 교환이 되고요. B국은 X제 한 단위랑 Y제 네 단위 이렇게 교환된다 그러면 A국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X제 한 단위와 Y제 두 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2가 되고요. B국은 4 하니까 X제에 관련한 기회비용이 A가 훨씬 더 작아요. 이 작다라는 건 뭐냐면 기회비용을 작게 들어간다. 기회비용을 작게 해서 생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어느 나라가 어떤 상품에 특화를 해야 되는가, 비교우위가 있어서 특화해야 되는가, 그거 좀 잘 보시고요. 더 나가서 Terms of Trade라고 하는 교육 조건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x제가 관심 있으면 x제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많이 연습했죠. 예상선의 기울기에서도 보시면 됩니다. y제다 그러면 px분의 py 이렇게 돼서 관심사가 되는 변수. 여기선 x고 기준이 y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제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제로 표시한 기회비용인데 2와 4 사이가 바로 교역 조건이 된다. 교역이라는 것은 계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회비용 구하는 거 자주 출제되니까 잘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ADAS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요. 지금 요거 장단기 균형점 찾는 것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장기의 AS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롱런 AS 이렇게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있고요. 여기 P와 Y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만약 이렇게 할까?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단기에 AS 곡선 이렇게 있고 총수요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A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A의 상태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상태니까 A는 경제가 침체가 되어 있는 불황의 상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 실업이 당연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목임금이 하락합니다. 명목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지,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바로 기업의 비용 측면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언제까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내려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단기 AS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해서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경제가 과열될 땐 반대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AS 곡선이 조정되면서 장기의 AS 곡선,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점차 조정되는 과정.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열일 상태도 기출문제 풀어봤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노동시장과 관련한 수요 독점 최저임금.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수요 공급 곡선 하면 공급과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최저임금을 설정하게 되잖아요. 노동시장이야.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최저임금을 이렇게 하한선을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만큼의 이렇게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게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과 공급이 실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수요 독점이라는 게 바로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거야. 먼업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거의 그래프를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수요 독점 하에서는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게 MFC 이렇게 쪼개져요. MFC. 이걸 지금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공급 곡선의 의미야. 그리고 이게 수요 곡선 이렇게요.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우리 공급 독점, 생산물 시장의 공급 독점은 공급 곡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래는 수요 곡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수요 곡선을 대신하는 MRPL 또는 VMPL. 이거 아시죠? 용어 정리만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균형이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수요 독점 하에서는요.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보다 생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용을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도 낮추게 돼요. 어떻게 결정돼? MFC랑 MRP가 만나는 여기서 고용을 결정하고요. 근데 임금을 어떻게 주냐면 A점 밑에 이렇게 되는 B점에서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C만큼 돼야 되는데 고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수요 독점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임금이 이렇게 A에서 원래 가치는 이만큼 A만큼 창출하는데 임금이 B만큼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 이걸 수요 독점적 착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위에 되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와 B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설정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고요. 새로운
MFC는 요거 살아납니다. 이게 공급 곡선 AFC고 임금이 되는 거죠. 그 살아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용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자체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경쟁시장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하는데 수요 독점 하에서는요. 적정 수준입니다. 여기서 적정 수준은 여기 보시면 A와 B 사이에서 결정해야 돼. A와 B 사이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자, 그때는 고용이 증가하고요. 임금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거 수요 독점하고 완전 경쟁 시장을 두 개 비교하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최저임금 했을 때 오히려 이때는 왜곡을 교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용이 감소한 거를 증가시키니까 오히려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A보다 높은 수준이 되면 여기 최저임금이 그림에서 보면 A보다 너무 높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또 다시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게 되네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 한번 보시면 시장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죠. 장기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산 함수에서는 생산 시장에서는요. 생산자 이론에서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야. 자본이 고정돼 있으면 단기, 자본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면 장기 이렇게 되죠. 비용 이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정돼 있는 자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면 단기, 총 고정 비용인 TFC 또는 FC가 존재하지 않으면 장기 이렇게 보고요. 시장 이론에서는 이거야. 신규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어려운 상황은 단기, 진입과 퇴출이 이탈이 자유로우면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격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돼 있으면 단기,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조정되면 장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은요. 만약에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빠르게. 이거 좀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우선은 요거 기본적인 거라서 자, 여기 전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을 이렇게 놓고요. 이건 시장 전체야.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그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개별 기업 입장에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개별 기업 소문자 Q라고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받아들여서 이게 시장에서 결정된 프라이스 테이커, 이게 바로 AR이면서 MR이 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MC랑 같아지는 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AC 되고요. M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윤국대 산출량은 여기 찾았죠? MR과 보이십니까? 여기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야. A점에서. 자, 그러면 여기 QA 여기가 최적 생산량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칠하면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만큼 초과 이윤,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면 신규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진입합니까? 그러면요. 우선 결론부터 거꾸로 말씀드리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여기까지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는 거죠.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하락하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까지 하락하게 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여기 B라고 할게요. B점에서의 스타.
이때가 바로 장기 균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개별 기업들이 생산하는 장기 균형이 만약에 생산량이 요게 5개를 생산한다 할게요. 5개라고 할게. 근데 여기 보시면 시장 전체 생산량이 만약에 500개라고 할게요. 자, 그럼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시장 전체 생산량이다 라고 하면은 개별 기업은 5개씩 생산하는데 동질의 동일한 생산 비용을 갖고 있는 기업이 존재한다 그러면 기업의 수는 100개 존재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이 제로가 될 때까지 가격이 낮아지고요. 만약에 또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이 이탈돼서요.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장기 균형과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MR, MC 그건 같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장기에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 여기 나와 있는 최소점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때는 이윤이 제로가 되고요. 초과 이윤이 제로라는 거와 정상 이윤은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A급 5개 문제는요. 손으로 풀고 계산 문제를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께서 계산 문제 좀 두려워. 뒤로 미루시잖아. 안 됩니다. 반복해서 빨리빨리 힘들지만 그거를 극복하셔야지 합격하는데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B급 주제 같은 경우는 A급을 풀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고요. 노동 공급 곡선 분석할 때 그거를 대치효과, 소득효과, 백워드 밴딩 하는 거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사용하니까 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하셔야 돼. 기본 강의 듣고 진도별 모의고사 풀고 더 해야 되는데 막판에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라도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시라. 요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산형 같은 거 할 때요. 묻는 작성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묻는 대로 과정도 쓰세요. 그러면 잘 과정도 쓰시고요. 면적 계산하세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면적 계산되는 과정도 쓰시고 혹시 실수가 없나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했을 때는요. 개념이 뭐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떤 충격이 발생했으면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비교 분석하고 과연 그 정책을 통해서 가격 통제라든가 등등등 관세 부과라든가 등등등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정부의 팔리시라는 그 정책이 과연 우리의 삶을 개선시켰는가, 효용을 증가시켰는가, 아니면 이윤을 극대화시켰는가 거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토픽 말씀드린 거는 필수적인 토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시고요. 들어가시면 그래도 최소한의 출제 가능한 포인트는 정리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바람은 좀 더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들어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 3탄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